네, 9시간 동안 퀘벡시가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큰 지자기 폭풍 발생했을 때. 진짜 그렇죠. 자연재해였네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생긴 자연재해였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자연재해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전 직장 동료세요. 황정아 박사님. 진짜 오래된 시절인데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예, 드라마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여학생이 딱 한 명 나와요. 인공위성 연구. 맞아.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인공위성을 만들러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의 모델이 네. 황정아 박사님이에요.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죠? 우주의 날씨, 우주의 환경,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왜 인공위성을 보내고 있는 건지 그렇지. 줄줄이 사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달달한 사탕 기대됩니다. 우주에도 날씨가 있을까? 우주에도 날씨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날씨가 있을까? 우주에서 날씨란 무엇일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그 개념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주 날씨를 정의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우주에 날씨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날씨의 개념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천둥이 치고 이런 종류의 날씨가 아닌 거예요. 날씨는 날씨인데 그 날씨를 구성하는 게 대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구인인데 굳이 우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에 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과 에너지가 모든 행성에 모든 빛과 에너지를 이렇게 전파하고 방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태양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맞았을 때 좀 해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태양풍이라는 걸 뿜어내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태양에서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구덩이 나오잖아요. 네. 플라즈마 상태의 사실 고에너지 양성자와 전자들이에요. 전하를 띠고 있는 에너지가 높은 양성자나 전자나 뭐 중이온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지구로 달려 나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사선이에요. 우주가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태양풍으로 지금 공간이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 대기권을 나가는 그 순간에 바로 방사선이 계속 24시간 내내 노출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만 해. 그래서 그걸 차폐할 수 있는 우주복을 입든지 뭐 어디 뭐 건물에 들어가든지 이래야 그렇죠. 동굴에 들어가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나갈 때 받게 되는 모든 해로운 영향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물리적인 요소를 구분을 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다 예측을 해보겠다는 게 우주 날씨 예보라고 하는 건데 네. 태양계를 깨진 달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거는 가장 큰 부피와 밀도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히 태양이에요. 태양. 달걀의 흰자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태양의 그 사이 에너지가 공간. 닿는 모든 공간이지. 딱 그 영역이지. 사이에. 달걀 안에 공간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거는 사실 달걀의 흰자예요. 그 흰자에 해당하는 건 뭘까? 이게 방사선? 태양풍이에요. 태양풍. 태양풍. 내가 직접 나가서 저 공간에서 온도도 재고 밀도도 재고 자기장도 재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사람이 우주로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매우 위험하고 사람이 나가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인공적인 물체를 대신 내보내는 게 뭘까요? 인공위성. 오, 좋아. 나 대신에 얘네들이 나가서 지금 온도도 재고 뭐 방사선도 재고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태양에서 지구로 지금 오고 있는 모든 영향을 이제 우주 날씨 또는 뭐 우주 환경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우주 날씨를 말할 때 3요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전파가 나오고 네.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양성자, 전자 이런 입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태양의 자기장이 쫙 끌려 나와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장이 끌려 나오는데 이 세 개의 3요소를 RSG라고 해서 우주 날씨 또는 우주 환경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RSG. 이 모든 RSG 지수가 0부터 5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0이면 quiet, 굉장히 조용한 거고 5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저거 RSG를 보고 인공위성 쏘는 것도 결정을 하겠네요. 당연하죠. 발사할 때도 그 발사하는 날에 S가 중요해요. 입자 환경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태양 폭발이 없는 굉장히 조용한 날을 골라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누리호수 봤잖아요. 누리호 발사하는 거. 여기 지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자, 고도 50km, 고도 100km 뭐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자, 어디서부터 우주일까요? 고도 100km, 딱 100km. 고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고도 100km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적게도 이성만 해도 한 500에서 700km 고도 쭉 올라가는데 0에서부터 100km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기상청장이 관할하는 대기 영역이고 거기서부터 위로 쭉 끝까지는 우주의 영역이에요. 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태양에서는 사실 다양한 종류의 전파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엑스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네. 다른 말로 하면 빛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에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 8분. 8분 맞는
4일분 맞습니다. 고에너지 양성자나 전자가 출발을 해서 그게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입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요. 빠른 애들 먼저 도달하고 느린 애들이 천천히 도달해요. 그래서 입자들은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과 빨리 오는 것이 수시간 정도 걸려서 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장이,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태양 표면에 자기장이 바깥으로 분출되거든요. 그 영향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일 정도예요. 시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수분, 수시간, 수일.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3요소라고 치고 이 스케일 순서대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부터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거의 8분 전에 일어난 현상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고, 맞아요. 터진 다음에 3일 정도 걸려서 온다 그러면 그 금요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예측 모델이 다, 이런 물리적인 모델이 다 있는데 저 순서대로 예측 모델이 잘 맞는 거죠. 오로라 헌팅 가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저거 뜨는 코로나 물질이 방출됐습니다. 이거 떴잖아. 뜨고 이틀 후에 미국 들어가는 날이어가지고 오로라를 볼 거라고 비행기에서 와 그래가지고 봤어요? 엄청나게 터지던데요. 그러니까요.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가는데 와 한 번도 안 떼고 창가에서 그렇게 보니까 옆에 외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넌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와 진짜 멋있어. 그래서 그때 그거 보여주고 나니까 스튜어디스들도 다 와서 창문에서 보고 옆에 사람들 다 창문 붙어가지고 창문 위에 보고 붙어있어. 다 그때 이후로 진짜 한 창문 계속 붙었었어요 밤에. 혹시 영상 찍어 오셨나요? 2010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제가 아이폰 처음 나온 거 쓰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폭발했어요. 우주 날씨가 왜 중요한가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와닿는 설명이 뭐냐면, 네. 이게 1901년에 마르코니가 지금 연에다가 무선 송신기를 달아가지고,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네.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 실험을 최초로 성공한 그 실험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무선으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저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를 만들고, 그리고 커다란 연 위에다 이걸 달아가지고 그럼 대륙 간의 통신을 한번 하게 해볼까 했더니 실제로 된 거예요. 그 시험이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무선 통신이 되네. 그 마르코니가 실험을 하면서 깨달은 거가 뭐냐면, 무선 통신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가 어떤 주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초창기에 완전히 무선 통신의 개척 시대에는 우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면 대륙 간 통신을 할 때 실험 세기가, 우리가 또 흑점 관측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네. 선스팟 흑점 관측 수하고 얼추 이렇게 주기성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기거든요. 이건 연도로 본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봐서는 큰 영향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는데 이걸 실험을 해보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 의심이 드니까 주파수별로 이제 나눠서 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게 낮은 주파수 대역의 통신 세기이고, 여기 빨간색이 더 높은 주파수이고, 네. 그다음에 초록색은 자기장의 세기예요. 저도 지금 보현산에 지구 자기장 측정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표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우주에서의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 자기장을 측정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일정한 줄 알았던 자기장 값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구 자기장 폭풍, 지자기 폭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 통신이 로스가 확 생기는 거예요.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지. 무선 통신이 갑자기 잘 안 돼요. 어느 특정 주파수 대역에만 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과 태양 활동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관측의 필요성을 느꼈죠. 네. 그래서 태양 활동을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태양 망원경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빅베어 솔라 오브저버터리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흑점 보이시죠? 태양 표면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걸 흑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검은 점이 주기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저게 커졌을 때 우리가 무선 통신도 잘 안 되고 지구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감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국방이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지금 그치, 수행하고 그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잠수하면서 통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통신이 끊겨 보세요. 오. 그러면 이게 고립이지, 고립. 고립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미사일 이렇게 추적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신호를 전자기파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통신이 안 되는 순간이 길어지면 미사일 어디로 가? 이게 잘못되면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국 해군에서 그걸 맨 처음에 발견을 해낸 거예요. 통신이 갑자기 너무 오래 안 되는데 이게 적국에 의한 재밍인지 뭔가 이렇게, 아니면 이게 자연 현상인지, 이걸 제일 처음에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물리학자가 들어갑니다. 통신이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뭐가 잘 안 된다 하면 이제 태양 활동을 관측하는 과학 조사단이 꾸려지는 겁니다. 네. 연구단들이.
어느 주파수 대역에 어느 정도의 크기 정도의 우주 이벤트가 생기면 영향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미리 알면 그 효과는 이렇게 배제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 레이더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독일군의 소행이냐 뭐 UFO냐 뭐 이런 얘기 했었겠죠. 근데 우연히 보니 그날의 태양의 흑점이 엄청 큰 게 보이는 거죠. 흑점에서 나오는 전자기 파에 의해서 우리의 무선 통신이 교란이 생겼다라는 걸 밝혀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태양 활동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는 노이즈나 이게 교신이 안 될 확률을 고려하고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무선 통신이 이제 지구의 전리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층이 있는데 지구의 전리권을 통해서 이렇게 무선 통신이 대륙간을 이동을 하는 건데 만약에 태양 활동이 무슨 영향이 있구나. 아까처럼 지자기 폭풍이 생기면 그 전리층의 두께가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거나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층이 두꺼워지면 이렇게 멀리 가려고 설계했던 이 신호가 조금만 가고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얇아지면 딱 이거 먹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신에 영향을 주는 게 그 전리층의 두께여서 이 무선 통신과 아까 그 지자기 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 날씨의 영향 중에 제일 직접적이라 그러면 통신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크고 제일 와닿죠, 지금. 휴대폰 사용할 때도 사실 우리가 인공위성 통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통신을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도 그 우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예전에 되게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월드컵 축구 같은 거 보고 있는데 막 갑자기 끊겨. 네, 현재 위성 상태로 중계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식인 거지. 여러분들 저 흑점 망원경이 없어서 못 보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국립과천과학관에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필터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태양으로 딱 보면은 흑점도 진짜 잘 보이고 코로나 이거 옆에 나오는 거 필터가 되게 다양해서 코로나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만 보러 와도 좋다고 해요. 수도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낮에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낮에만. 과천과학관 가면 과천과학관 가면은 천문대가 조금 외진데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데 요즘 날씨 너무 쨍쨍하잖아요. 흑점 진짜 이쁘거든요. 몇 시까지예요? 해 질 때까지 5시 반까지 5시 반까지. 기회 되시면은 과학관 오셔서 흑점 보고 가세요. 흑점 데이트 추천드립니다. 우주 날씨에 와닿는 영향은 통신의 영향이 제일 컸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주 방사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2007년부터 대한항공에서 주로 북극 항로를 다녔었던 객실 승무원이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었어요.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우주 방사선으로 산재를 인정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 고도에도 방사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태양 활동이 더 세면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항공기 승무원을 방사선 직업 종사자로 근거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항공원자력안전재단에서 내놓은 거고요. 항공 승무원들이 원자력 병원이나 어떤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연간 방사선 양을 맞아요. 비행기 고도가 이제 10에서 한 15km 정도 고도이고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플라이 시간이 한 8,000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누적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방사선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리듬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차 바뀌고 비행했다가 다시 몇 시간 자고 다시 오시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근무 환경 때문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건강상의 문제는 1:1 대응을 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요인만 가지고 이게 발생했다라고는 누구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산업재해 인정 받으셨어요. 제가 항공기 고도의 승무원의 방사선 관련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동유럽이나 유럽 이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문제를 아마 이슈화했었던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발생 빈도가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고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예요. 얘네들 의학 논문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항공기에 실제로 방사선 계측기를 싣고 다니면서 저위도로 갈 때, 고위도로 갈 때, 뭐 적도 위를 날아갈 때, 아니면 국내선을 탈 때, 아니면 국제선을 탈 때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한 번에 맞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계측하는 실험을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미 법률로 만들어졌어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안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항공운송 사업자들이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 그 방사선 양 1회에 얼마만큼 방사선이 피폭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주인
우주인들은요? 좋은 질문이에요. 국제우주정거장 ISS 350km나 뭐 그쯤에 얼마 동안 거주했을 때 얼마만큼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지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각오하시고 그걸 감수하고 감당하겠다는데 서약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가시는 거죠. 아르테미스도 있고 곧 유인 우주 탐사 이제 우리 달도 보내고 화성에도 사람 보낼 거잖아요. 달에 가는 동안 오는 동안 달에 머무르는 동안 그렇죠. 그 모든 방사선의 양을 전부 다 미리 시뮬레이션 합니다. 방사선 양을 미리 계산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차폐 방안까지 완벽하게 설계해서 사람이라면 차폐복을 입히는 거고 네. 우주복을 입혀야 되고 우주선이라면 얘를 막을 수 있는 알루미늄 같은 걸로 두께를 두껍게 해서 아니면 티타늄이나 금 주요한 부품들은 다 보호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가는 거고 지금 별로 많이 나가 있지 않으니까 큰 걱정이 아닌데 문제는 위성이에요. 우리가 인공위성은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탐사선들. 네. 이 하드웨어들도 다 영향을 받아요. 모든 인공위성들을 그 안을 뜯어보면 전부 전자 부품들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반도체 부품들이고 그걸 좀 PCB에 이렇게 납땜질 해가지고 그 부품 하나하나가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보통 위성을 만드는 주기 7, 8년에서 10년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만드는 그 우주 탐사선이 만약에 아주 주요한 CPU나 메모리 같은 주요 칩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얘가 오동작을 한다고요. 아니면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걸 누가 원하겠어?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커맨드를 내리거나 뭐 올리거나 할 때 01010101 디지털 신호를 보낼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양성자 하나를 딱 맞아요. 걔가 0101을 보내줘야 되는데 010010 이런 걸 보내요. 오류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는 게 팬텀 커맨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동작을 막 하는 거죠. 지상에서 우리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통신 수단 그거밖에 없는데 얘가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상태가. 그게 단일 사건 효과라는 거예요. 태양 폭발이 생기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은 더 많아질 거고 고에너지 입자들은 더 많아지는데 그 입자들이 위성체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반도체에 영향을 미쳐요. 완전히 영구하게 고장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2003년 10월에 굉장히 큰 할로윈 스톰이라고 해서 지자기 스톰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일본 위성 미도리 2호는 고에너지 입자 때문에 얘가 완전히 교신이 끊겼어요. 그 위성을 끌고 내려와서 그거를 실험해보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은 정도의 방사선을 입자를 쐬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부품을 실험을 해봤더니 홀랑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 고에너지 입자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칩들이 탔을 것이다라고 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주 날씨를 알아야 할까라는 답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태양에서 일어나는 태양 폭발과 우주 날씨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주 날씨, 우주 환경을 알아야 한다. 우주 기상, 영어로는 스페이스 웨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 날씨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거는 관측이에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지금 우리는 저 위성이 나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 밀도, 고에너지 입자의 개수, 방사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위성을 보내야 되겠죠. 그쵸. 예, 지상 관측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주에서 일어나는 날씨의 영향을 우리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받을 거고 미국도 받을 거 다 받겠죠. 네. 관측기들이 지구 전역에 쫙 깔려 있어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관측기가 이런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을 따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이제 위정자들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일인지를.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의 재난 리스크, 만약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감당해야 될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 다 지금 팬데믹, 코로나 지금 시국 지나왔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큰 재난인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우주에서 재난이 일어나도 팬데믹만큼의 우리가 경제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지금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주 재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주 쓰레기, 우주 물체 감시에도 돈이 많이 들 거고 그 중에서도 태양 폭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주 방사선에 의한 데미지가 굉장히 큰 우리한테 충격을 줄 거다라는 게 지금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방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더 많은 위성을 올려놓고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원하게 되면 될수록 우주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구글어스로 보는 지구잖아요. 우리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에 안에 지금 자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장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서 우리는 지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금성이나 수성이나 화성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죠. 저 자기력선이 또 다른 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태양에서 오는 모든 입자들을 그 자기력선이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고에너지 입자들이 사실 지구 자기장에 막혀서 이렇게는 못 들어오는데 근데 양쪽 극지역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쌍극자 모양이라서. 네. 그래서 양쪽 극지역으로 입자들이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은 마치 고속도로인 것처럼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저 자기력선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상에 많은 자기장 측정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 터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서 태양을 근접 촬영하고 있는 위성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이게 태양을 감시하고 있는 나사의 소호 위성의 라스코 탑재체가 찍어온 건데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을 찍고 싶다면 태양 자체는 가려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어컬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차폐를 하고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를 코로나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코로나 물질 방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양을 찍는 탑재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태양 주변에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걸 찍는 탑재체의 두 영상을 합성한 영상이에요. 사실 태양이 지금 초록색의 태양이잖아요. 네. 태양만 찍은 영상 그리고 그러면 태양 자체보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규모가 훨씬 더 커요.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양성자 때문에 얘를 찍고 있던 CCD 카메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도달했냐 아니냐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죠. 태양과 지구 사이 1AU라는 거리가 있으니까 언제 도달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거고 언제 다 지나가고 조용해질 건지 이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려면 다양한 지점에서의 관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태양은 끊임없이 물질들을 뿜어내고 있어요. 바깥으로 저렇게. 네. 네. 대부분은 지구의 자기력선에 걸려서 못 들어와요. 선을 따라 움직이죠. 우리는 쉴드가 있어요. 쉴드가 있어서 대부분의 입자들이 못 들어오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지구의 양극지역으로 타고 들어와요. 네. 극지역이 대기 중에 원래 있던 질소 분자, 산소 분자랑 상호작용을 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내어놓는 게 오로라예요. 오로라는 우리가 맨눈으로 지금 태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주 날씨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오로라를 봤다 그러면 지금 태양에서 뭔가 사건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의 빛이 질소 분자가 만들어내는 빛이에요. 네. 옐로나이프나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색의 오로라를 보시면서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우주에서는 우주 날씨 이벤트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너무 이쁘게 보지만 우주엔 난리가 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할로윈 스톰 같이 굉장히 큰 스톰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공위성은 어떻게 피하지? 세이프 홀드란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다 끕니다. 셧다운에 들어가요. 존버 모드네요. 네, 일단 기다려요. 버텨야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뭘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 네. 자기 북극과 지리적인 북극은 약 23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북극 주변으로 오로라가 띠처럼 생겨요. 이걸 오로라 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대가 있어서 북위 63도에서 한 73도 지역에 동그란 띠 모양으로 오로라 대가 양쪽에 북극 지역과 남극 지역에 고르게 나타납니다. 네. 아까 보셨다시피 우주 날씨가 지구에 사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한 화면에 모아서 설명해 놓으면 이 화면처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비행기 승객을 타고 갈 때 방사선의 피폭도 만들어낼 거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에 저희가 지금 전력망 같은 걸 깔아놨는데 네. 그 전력망이 지자기 폭풍이 생기면 전선에 영향을 미쳐요.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일시에 많은 유도 전류가 생기면 전선이 타요. 일시에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라 그러면 정전이죠. 퀘벡시에서 있었던 네. 그 정전 사태가 굉장히 유명한데 9시간 동안 퀘벡시가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큰 지자기 폭풍 발생했을 때. 진짜 그렇죠. 자연재해였네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생긴 자연재해에서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자연재해야. 알 이유도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하더라도. 고도화되는 사회일수록 이렇게 우주의 영향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